안녕하십니까. 행정쟁송법 핵심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총 35회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우리 각 챕터가 있죠. 챕터가 있고 챕터 중간중간에 그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핵심 이론에서 다룰 부분은 기출문제를 일단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이죠. 그 이론 안에 또 판례들도 중요한 판례들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이론을 35회, 그 다음 기출문제를 20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냐. 먼저 우리가 이제 인문특강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객관식 우리 수업이라고 하면 예습까지는 이야기 안 할 텐데, 자, 우리 이제 주관식입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이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예습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예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본 수업 당연히 집중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우리 본 수업을 듣고 수업 후에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복습을 하고 이 복습한 날로부터 뭐 2, 3일이면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이 복습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런 것, 이 재복습할 때는 꼭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투자한다 이거보다는요 조금 스피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35회 이제 수업을 듣죠. 한번 쭉 들었지만 사실 3번 내지 4번 정도 반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실력을 여러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에 있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출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중에 한 20회 이렇게 해서 강의를 별도로 할 건데,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이 기출문제도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답안을 쓰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구나. 일단 여러분 이 기출문제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슷하게나마 글이 써져요. 여러분 이해를 했어요? 딱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 이해된 상태에서 바로 글이 나옵니까? 아니죠. 처음 봤는데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됐어. 그 상태에서 답안을 쓴다? 잘 안 써집니다. 잘 안 써지고, 이게 이제 내 실력 내지는 내 글로서 나오려면 이해를 했더라도 몇 번은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써지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이죠, 여러분. 그 기본에 우리가 최대한,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충실하게 좀 공부를 하시자. 이런 이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시겠죠? 이렇게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많진 않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쑥 한번, 그리고 혹시라도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한번 하셨던 분들께서는 기출문제 이거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쭉 써보세요. 먼저 한번 쭉 써보고, 그 쓸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말이라도 이렇게 말로 표현이라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우리는 실력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쟁송법 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 어렵냐 이거보다는 이해하기 전까지는 낯설고 부담이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쉬운 과목이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수업 시간에 아무튼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모든 다른 잡생각 하시면 이게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별거 아닐 거야, 대충 듣고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집중해서 수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목차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챕터 1부터 우리가 이제 챕터 1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쟁송법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차 시험 이게 준비하는데 이거 한 권으로 충분합니까? 일단은 이거 한 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여러분이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달달달달달 그죠? 그렇게 숙달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다른 교재를 이제 보셔도 상관없는데 다른 교재 보기 전에 이거 대충 보고 다른 교재 본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반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교재를 보셔야 여러분이 시간도 아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챕터 1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보게 될 게 행정소송이 이제 일반론입니다. 챕터 2가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 그 다음 3이 당사자 적격, 그 다음 4가 기타 소송 요건.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대한 내용들이 챕터 1, 2, 3, 4에 이제 다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심리로 들어가서 챕터 5의 심리, 6의 소송의 종료, 그 다음 7이 가구제.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임시가라고 했습니다. 그 임시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 가구제. 그 다음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및 기타의 소송.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자 행정소송까지 받고 그 다음 뒤로 보면 이제 행정심판. 근데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골격이 구조가 거의 같다 있었죠. 그래서 행정심판부터는 좀 쉽습니다. 행정심판의 일반론,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및 가구제, 그 다음 심리 재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행정소송부터 그 다음 그 이후에 행정심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이 먼저 이제 설명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소송요건, 심판요건, 그 다음 본안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종류 계속 반복하겠습니다만 취소 소송이 있죠. 그 다음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죠. 무효등 확인 소송이 여러분 챕터 9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챕터 8까지는 일단 취소 소송을 모델로 해서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무효등 확인 소송, 그리고 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챕터 1을 펴세요. 행정소송의 일반론. 자, 먼저 행정소송의 의의를 봅니다.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정식 재판 절차로서 하는 행정쟁송을 의미한다. 행정쟁송하면 행정심판이 있고 여러분 행정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넓게 이 쟁송 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아무튼 행정소송의 개념은 이렇게 정식 재판 절차로 하는 행정쟁송을 의미한다. 2번 구별,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 다음 피고와 제소기간의 제한, 직권심리주의 가미, 그 다음 사정판결 인정 등의 점에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과 구별할 수는 있겠으나 딱 끊어보세요. 민사소송과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실정법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자,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가벼운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로마자 2번 이제 행정소송의 기능입니다. 행정소송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억울해. 그럼 나는 그거를 행정소송을 통해서 싸우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승소하죠. 내가 승소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침해당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권리 침해, 이걸 내가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통제 어떤 기능이 있죠. 여러분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데 이 처분이 위법이에요. 위법이고 행정소송에서 우리 판사가 이거 위법이야 라고 하는 순간 결국 행정청은 긴장하겠죠. 앞으로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긴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통제 기능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기능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다음 내용으로 또 세분화시켜서 또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어떤 권리 구제 기능이 있고, 그 다음 행정 통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자, 1번 보시면 권리구제 기능,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행해짐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정소송은 그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2번 행정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행정의 합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소송의 이와 같은 행정통제 기능으로 인하여 자, 민사소송과는 달리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강조하는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렇죠. 민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팩트와 상관없이 다른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합의된 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같은 경우는요, 공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진실이 왜곡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법원은요, 필요하다면요. 어찌 보면 법의 전문가가 법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나 이거 판단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원래는 재판이 있게 되면 당사자들이 열심히 싸우는 거고 법원은 중립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사자주의가 사실 원칙이긴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우리 법원이 뭐 한다? 끼어들기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직권으로 일정 내용을 심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게 어떤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행정통제 기능과 지금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어떤 특징입니다. 그 다음 3번 양기능의 조합. 우리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딱 끊어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권리 구제 기능과 관련된 우리 소송의 종류 하면 두 가지죠. 항고소송, 그 다음 뭐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 우리 이제 입문 강의 때 다 한번 봤습니다. 그죠? 네, 항고소송 하면 여기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항고소송의 종류. 여기. 자,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당사자 소송은요. 자, 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 부작위 위법 이 확인 얘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분과 관련되어 있어. 그러면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돈이나 지위를 기억하라고 했죠. 돈, 지위와 관련된 이 그 행정 소송. 이거는 뭘로 다툽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툽니다. 자, 이게 항고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고, 여기가 이제 항고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돈과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는 소송이다. 그죠? 네. 그리고, 자, 이 둘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라 합니까? 주관적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자, 이것을 주관적 소송.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주관적 소송. 주관적 소송에 항고소송이 있고 뭐가 있다? 당사자 소송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행정통제 기능과 관련된 예와 관련된 겁니다. 행정통제 기능과 관련된 자, 이 제도 그 뒤에 나오죠.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 자, 이런 기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객관적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객관적 소송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이제 민중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소송이 있고, 자,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네. 이 두 가지.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게 바로 기관소송입니다. 행정기관 간에 있어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기관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소송.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어떤 권리 구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뽑는다,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선거소송이 있죠.
선거소송.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표를 뽑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개인의 권리 구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이 선거소송은 우리 모두의 대표를 뽑는 공익과 관련되어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선거소송할 때 이 일정 수의 민중들이 이 선거가 지금 무효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공익적 차원에서. 자, 이런 선거소송 등을 우리가 이제 민중소송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 소송은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여러분 객관적 소송은 원칙이 인정이 돼야 안 돼. 원칙은 인정이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으면 이때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 이건 뭡니까? 그렇죠. 법이 지금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행정소송의 기능 중 권리구제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행정통제 기능은 부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가 행정소송 그 성격을 파악을 할 때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뭘 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둘 중에 주관적 소송이 있고 객관적 소송이 있죠. 근데 객관적 소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주된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주된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개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이 구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된 것이고 이게 부수적인 제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행정소송의 이 기능, 간단한 이 두 개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대충 보고 하면 여기까지, 물론 부분적인 건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시라고요. 처음 우리 1강에서 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옆 페이지 제2절 행정소송의 이제 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요. 행정소송의 유형, 여기 이제 내용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성질에 따른 구분, 객관적 소송과 뭐 주관적 소송의 이 종류. 일단 여러분 이 지금 답안 같은 경우를 우리 지금 봤는데 어쨌건 가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요. 내용에 따라서 자,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역시 이제 우리 그 교재 순서도 그렇죠. 그다음 성질에 따라서 형성해소, 이행해소, 확인해소. 그래서 한번 여기 네. 자, 이 그림을 일단 한번 전체적인 그림이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 보세요.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행정소송은 내용에 따라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관적 소송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고, 그죠? 어떤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라고요? 권리구제. 이걸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고, 그 다음 객관적 소송은 행정법규에 적정한 적용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송이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내용으로 하는 게 약간 달라요. 대표적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주관적 소송이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자, 여러분 주관적 소송과 우리 행정소송 구분,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주관적 소송은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객관적 소송은요, 적법성,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자, 주관적 소송을 다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항고소송은 자, 우리 법정 항고소송인 취소소송 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름 없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설에 의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일단 어쨌건 이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 무명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당사자 소송하면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를 이제 다투는 이런 이제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돈, 그다음 지위, 이걸 떠올리자. 돈이나 지위가 나오면 이 당사자 소송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요. 그다음 객관적 소송은 민중소송, 그다음 기관소송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로마자 2번 형성해소, 이행해소, 확인해소. 먼저 1번 형성해소. 여러분 형성해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주문이 있어요. 판결의 결론이죠.
근데 결론이 우리 행정청의 몇 월 며칠자 그 누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취소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판결문에 취소한다. 그러면 이렇게 취소한다라고 하는 순간 그 행정처분이 취소가 되어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이게 형성이 돼. 바로 사라지는 이 법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취소하면 결국은 이 법률 관계 무효로 만드는 이걸 강제로 이제 형성하는 거니까. 자, 얘와 관련된 이 소송을 뭐라 한다? 형성해소랍니다. 형성해소. 그다음 주문 중에 무엇을 확인한다. 확인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그 성질이 뭐냐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아닙니까? 확인해소라 합니다. 확인해소. 그다음 가끔은요, 이제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이걸 많이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이행하라. 어떤 처분을 하라. 행정청하게 이렇게 이제 명하는 경우 있습니다. 처분하라, 이행하라. 뭐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결국은 판결의 어떤 결론이 이행하라고 하는 소송이죠. 그래서 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의 소라고 불러줍니다. 소송의 성질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 형성해소, 행정법상 실제적인 법률 관계의 변동을 야기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이 법안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 소송이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2번 이행해소. 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일정한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이행 명령을 구하는 소송으로, 그러니까 이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원고가 이행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했겠죠. 이행을 구합니다 청구했고 그게 타당하니까 나중에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강학상 이행의 소라 합니다. 이행의 소로 분류하죠. 실체적인 법률 관계의 변동을 야기하지 않고 집행에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서 형성의 소와 구별이 되며, 자, 당사자 소송이 여기에 속한다. 밑줄 당사자 소송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행정법에서 보면 행정쟁송에서 당사자 소송에서 주로 이제 이행의 소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연금, 이 사람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에 지금 다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액이 5천만 원이 지금 계산상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고로서는 5천만 원 청구하겠죠. 5천만 원 이행하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건 아까 조금 전에 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돈에 대한 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죠?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자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청구할 때. 그러면 판결에 있어서는 맞아. 5천만 원 더 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빠뜨렸어? 5천만 원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주문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여기에 속한다. 그 다음 3번 확인해소. 특정한 권리나 법률 관계의 존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권리나 법률 관계만이 확인해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 확인을 받기 위한 당사자 소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취소소송 등 했지만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효등 확인해소도 있었죠. 근데 무효등 확인해소는 다시 쫙 펼쳐보면 5가지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무효 확인해소, 그 다음 실효 확인해소, 그 다음 처분 존재 확인해소, 처분 부존재 확인해소. 예, 그렇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유효 확인해서. 네, 유효 확인해서. 유효, 무효, 실효. 여기에서는요. 우리 인문특강 때도 봤었지 않습니까? 예, 처분 존재, 부존재.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그 확인해소가 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확인해소 5가지. 자, 그다음 로마자 3번.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제 중요한 것들 다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나마 정리하는 건데요. 1번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이걸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잘못이 있다. 이걸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이 이제 여기 해당하고 그 외 무명 항고 소송이 있었죠.
무명 항고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고 여러분 일단 적어도 우리 판례는 무명 항고 소송에 대해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2번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 밖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처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 이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뭐라고요? 당사자 소송이라고요.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예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여기 해당하는 예. 여기 이제 국립학교, 우리가 이제 국공립학교. 자, 그 예를 옆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여기 이제 학생이 있죠. 학생, 뭐, 지위 확인. 이것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지위 나왔죠. 그 다음, 공무원 지위 확인. 공무원 지위 확인. 이것도 당사자 소송입니다. 지위죠, 지위. 그 다음, 돈 관련해서 공무원의 급여나 연금 등 공무원의 연금이나 급여 등 금전을 구하는 이런 소송. 그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런 소송 등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금전이죠, 금전. 지위, 금전. 이걸 구하는 소송이 뭐라고요? 이 당사자 소송이라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개인의 어떤 권리 구제와 상관이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네, 한번 써보세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네. 이게 이제 민중소송의 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선소송. 공직선거법상 당선소송 있죠. 당선소송. 이런 거, 이게 다 그 하나의 이제 민중소송의 예고, 그 다음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소송. 국민투표 무효소송. 네. 소송 등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소송 등이 바로 이제 민중소송의 예입니다. 예이고, 그 다음 이제 기관소송이 있죠. 4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 동그라미, 기관 상호 간. 이들 간의 권한의 존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다만 헌법재판소법 2조 규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을 제외한다. 여기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 밑줄 꺼두시고 권한쟁의 심판 써두세요. 권한쟁의 심판. 네,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관소송 대상에서 그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다. 우리 기관소송은 행정기관끼리의 소송이에요. 행정기관끼리의 소송이고, 우리가 그 행정의 주체가 있었죠, 여러분. 행정주체. 행정의 주체가 있었고, 이 주체 안에 보면 국가가 있고 공공단체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유용조물 법인, 공공단체가 있었고, 뭐 이제 크게는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있었고, 공무수탁 사인. 이 주체죠? 법인격이 있죠? 지자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지자체가. 그러면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지자체 간, 이들 간의 어떤 그 권한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교통정리하기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관소송은 뭐냐? 국가나 지자체 안에 각 기관들이 있어요. 행정기관들. 얘들끼리 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죠? 국가와 지자체 뭐
지자체 아니면 또 지자체 사이, 지자체끼리 내지는 국가와 지자체 사이에 주체 간에 분쟁이 생겼다.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고요. 그 내부에 행정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기관끼리의 이 분쟁. 이건 뭘로 간다? 기관소송으로 한다고. 기관소송으로 한다. 다르죠? 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행정소송의 유형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네. 소송이라고 해서 이 소송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뭐 어떤 가지고 행사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다른 어떤 그 권력들과 관계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이라고 하는 이 자체적인 또 이제 한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를 보는 겁니다. 한계를 보는데 이 한계를 접근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때 우리 아주 쉬운 그림부터 그냥 보시면 돼. 그냥 이 행정법은 쉬운 그림에서 시작이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려운 글을 가지고 막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돼요. 빨리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 실력 향상의 목적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상당히 줄여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삼권 분립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하면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죠. 지금 우리가 행정쟁송 할 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이 행정쟁송,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는 삼권 분립,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행정쟁송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사법. 여기이고, 자, 한계라고 할 때는, 자, 보세요. 위치가 여기니까 이 그림에서 오는 분명히 일단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 안에서 여기에 보면은 법원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이제 보통 법원이 딱 있으면 당사자로 누가 나오느냐? 일반인하고 행정기관이 나와요. 자, 재판을 이렇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크게는 권력 이 분립 원칙, 권력 분립 관계에서 오는 커다란 한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서 사법부 내에서의 이 한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그 교재는 사법 본질적 한계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 권력 분립적 한계,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왔거든요. 우리 교재에서는. 근데 권력 분립적 이 한계, 이 부분은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건 재판이죠. 재판은 누가 옳다 그렇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행정부한테 야마 너 앞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사법부가 우리 행정의 상위의 어떤 권력기관으로서, 그죠? 이제 권력 관계에서 상위 어떤 권력기관으로서 명하듯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은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입법은 국회가 알아서 하는 거고, 사법, 재판은요, 법원이 하는 것이지, 법원이 함부로 행정부한테 가서, 야마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사법부가 행정부한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재판이죠. 재판의 종류를, 자, 행정이나 입법부의 권한을 간섭하는 이런 재판의 종류를 만들면 돼, 안 돼? 간섭하는 종류의 재판을 만들어서 얘들을 압박하면 돼, 안 돼요? 이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합니까? 무명의 항고소송. 무명 항고소송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 인정 안 한다고. 지금 무명 항고소송 예로 언급되는 것들이 결국 행정부한테 마치 상급 기관으로서 임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 항고소송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무명항고 소송으로 주로 이제 계속해서 논의되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분명히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의무 이행 소송이 있어요. 의무 이행 소송. 의무 이행 소송이 인정이 되게 되면 행정청한테 인마 너 이거 똑바로 해 이렇게 명하는 구조가 돼요. 우리 법원이 행정부에 마치 상급 기관으로서 명령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아직은 인정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 보게 될 겁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이 있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 행정청이 알아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재판으로 만약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인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청한테 야, 너 앞으로 이거 하지 마. 뭐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간에 함부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미리 행정청한테 못하게끔 권한을 제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들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분립적 한계로서 얘들이 먼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법 본질적 한계예요. 보통 여러분 법원에 사건 누가 들고 옵니까? 누가 들고 와요? 사건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법원에 와요. 판단해 주세요. 저 억울하게 당했어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사건을 당해야 되는데 사건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 해석을 좀 해주세요. 재판으로 법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원에 한 번씩 이제 가보셨을 건데, 물론 여러분이 뭐 온거나 피고가 돼서 이제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구경이라도 한 번씩 하셨죠, 그죠? 법원. 저는 이제 많이 합니다만. 그러면 그 법원에 이제 가 보면 원고 피고에서 뭔가 사건 당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건도 당하지 않았는데 판사님한테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요. 판사님 이게 궁금한데 좀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해 주세요. 이런 재판 봤습니까? 못 봤죠. 네, 그래서 이 사법 본질적 한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해야만 비로소 이제 재판이 가능하다. 그죠? 사법 본질적 한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결국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죠, 법. 법을 적용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분명히 발생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고요. 그 사건도 법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 사건이어야만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니 법을 적용해서 풀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까? 네, 풀 수 없는 사건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2번에 보시면 법 적용상의 한계 있죠? 통치행위. 보통 이제 통치행위 하면 우리 이제 대통령의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통치행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치행위 있는데, 통치행위 개념이 뭐냐면요.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정치적인, 그냥 정치적인 아니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통치행위예요. 자, 다시 한번 통치행위 뭐라고요? 법 적용하기 곤란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 이걸 통치행위라고 해요. 외국에 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국가 원수로서의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원수로서의 이 행위가 행정, 입법, 사법 전 영역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영역으로 이게 재단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원수하니까 그죠? 이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네, 이 국가 원수로서 이런 어떤 행위들 안에 통치 행위가 거의 이제 또 위치해 있죠. 이런 것들은 법원이 함부로 재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어야 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이 중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 있죠. 판단할 수 없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대상이 안 된다. 일단 이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 침해 당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이익. 그죠?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자 보세요. 사건이 있고 이 사건 관련해서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이거는 다룰 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법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만 다룰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건데, 그런데 법적 이익과 대비되는 이제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이익을 우리가 넓게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반사적 이익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쟁송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침해된 이익이 법적인 이익이어야 되겠고, 반사적 이익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소송을 구할 수는 없겠다. 이거. 그다음 재량행위. 여러분, 우리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있는 걸 가지고 건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행정청의, 그러니까 사건이긴 한데 이 사건이 어떤 영역?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기속 영역이다. 이러면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 대비되는 게 재량 영역이다. 재량 영역은 행정청이 알아서 할 것이지 법원이 이걸 판단을 구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재량 영역 안에서, 그러면 재량은 무조건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죠. 재량에서도 이게 오버하는 경우 있어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연히 이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한계와 관련해서 사건성이 필요하고 법적 이익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반사적 이익일 때는 또 안 되는 것이고, 기속 영역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재량 영역이라고 하면 판단하기 곤란하다. 사법 본질적인 어떤 한계다 이게. 그다음 우리 이제 양가로 사본은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원래 이제 우리 전통적인 행정법에서 양가로 사본 같은 경우도 한계로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 특별 권력 관계 내에서의 행위. 여러분, 이 국가가 있죠. 국가가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고 이 조직 그 내부에서의 이런 권력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랍니다. 특별 권력 관계. 그러면 이 국가와 우리 일반 국민이 있죠. 국민들과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일반 권력 관계라고 해요. 일반 권력 관계. 일반 권력 관계와 특별 권력 관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한테 하는 거하고 그 내부 구성원인 공무원한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예전 초기 행정법 같은 경우는요, 이 공무원들은 하나의 이제 어떤 이제 국가 행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 내지는 도구로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불편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 권력 관계에는 일반 권력 관계에 없는 많은 예외들이 있었죠. 많은. 그래서 자, 이 전통적인 이 구조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특수한 영역이니까 이 공무원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이걸 문제 삼아서 재판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전통적 그 행정법 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아니죠. 이 내부에서도 공무원이 법적 이익을 침해당했다라고 해서 당연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게 사실 한계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여러분 일반인과 관계에서 비교해 봤을 때 분명 특수한 영역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 예외적인 요소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 한번 봅시다. 제3절 보세요. 행정소송의 한계, 로마자 1번, 사법본질적 한계, 1번, 구체적 사건성에 따른 한계, 양가로 1번, 추상적인 법령 효력과 해석에 관한 분쟁, 이건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가로 2번, 그러면 이제 객관적 소송, 이건 개인에게 발생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객관적 소송이. 물론 선거라고 하는 게 있긴 했지만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개인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소송 같은 경우는 원칙이 여기 이제 한계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규정할 때는 객관적 소송이 인정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2번 법 적용상의 한계, 양가로 1번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국가 행위로 딱 꺼보세요. 통치행위 개념이 뭐냐, 이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를 우리가 통치행위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 개념, 일단 여러분 통치행위로 부르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합니까? 고도의 정치적 행위.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통치행위라고 불러줘요. 이 통치행위도 여러분 이게 약간 그 개념이 좀 약간 변화되어 가는. 왜 그러냐면 원래 통치행위 개념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 플러스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걸 통치행위라 했죠. 그래서 통치행위로 분리되는 것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대가 이제 점점 발전해 가면서요. 지나오면서요. 통치행위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그 일부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자, 이거 통치행위이긴 하지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는 지금 사건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 개념에 충실한다고 하면 우리 그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통치행위로 분류는 시켜놓고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일부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이긴 하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시를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개념적인 요소가 이제 이렇고, 그리고 현재 우리 이제 그 사법심사 일부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라 이 말이죠. 자, 어쨌건 이런 행위를 통치행위라는데 다만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밑줄 통치행위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양가로 2번 반사적 이익. 행정소송법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재량행위 마찬가지고 특별 권력관계에 대해서의 행위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권력분립적 한계 1번 의무이행소송. 문제점 독일이나 영미의 입법 내에는 행정청의 의무를 부과하는 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자, 이거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이고, 양가로 2번 학설. 자, 학설은 다수설과 그 소수설이 있죠. 이제 있고, 일단 학설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판례 봅니다. 판례는 일관적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거 허용되지 않아요.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이런 형성 판결, 이게 이제 넓게 의무이행 소송이거든요. 이런 것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낼 때는 되게 이제 다 판례에 따라 가시라고요. 판례에 따라 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이게 뭐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수설하고 판례가 충돌할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판례를 놓고 이론 구성하는 게 가장 논리적입니다. 우리 교재가 거의 판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로 넘기시고 2번 예방적 금지 소송.
의 봅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은 행정청이 특정한 행정행위나 그 밖에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것을, 하지 말 것을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인정 여부에서 여기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이번에 판례가 있죠.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라고 해서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자, 그 양가로 3번에 뭐 인정요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행정소송의 한계까지 일단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고 복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챕터 2 취소 소송의 대상 적격에 대해서 이제 소송 요건 중에 하나죠. 대상 적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적격은 내용이 많습니다. 판례들 많이 등장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